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한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포르투갈을 만납니다. 16강 가기 위해서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되고 또 김민재, 황희찬 선수는 괜찮은지,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할지,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벤투 감독의 공백이 미칠 영향까지 김대길 해설위원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깊이 들여다볼 현안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해 피격 관련 수사는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실장을 중심으로 전망해보고 비둘기로 변신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큐는 대통령실 속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0일 96세를 일기로 타계했죠. 덩샤오핑의 후계자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정부는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장례식에 공식 조문단을 보내지 않는 대신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런 소식이 대통령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속보가 여럿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정리되면 다시 한번 속보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덧 9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파업이 길어지면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업이 계속되면서 정유업계도 피해가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가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이 탱크로리 운행이 중단되면서 정유업계도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전국 주유소 곳곳에선 기름이 없다 보니 품절 안내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곳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파업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화물연대와 협의해 긴급 물량을 일부 내보내고 있는데요. 파업이 보름 이상 길어질 경우 이곳 산단 내 일부 중소공장은 가동을 멈출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로만 운송이 가능한데 파업으로 반출이 막히면서 정유업계는 비상입니다. 기름을 수송하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은 전국 기준 70%, 수도권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역 주유소들도 유류 재고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 제품이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에서 52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품절 주유소는 30곳이 넘고 점차 충남과 충북 등 지방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유업계 출하 차질 피해가 4천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10일, 경유는 8일분 정도 남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속에 품절 주유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피해가 더 확산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산단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서 대상 운송사 대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와 화물연대가 만날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사 대상 201개 운송사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9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 거부가 발생한 곳은 83개 업체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 36곳에 대해선 업무 개시 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에서 해당 차주 명단을 확보해 주소지가 확인된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 송달을 완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부터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현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투자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담합행위 혐의로 화물연대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매일 피해가 쌓이고 있다는 입장인데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입니까? 네, 지난 수요일 2차 협상 결렬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교섭과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는 협상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하는 인원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참여 인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협회가 자체 조사에서 국토부에 넘긴 자료를 보면 전국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200여 곳 공사 현장 중 720여 곳에서 공사 중지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고 국토부는 집계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평시 대비 81%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26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를 날린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차량을 향해 직접 날리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함께 관심을 모았던 전고철도 노동조합은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오늘로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철도공사노사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본교섭이 중단된 지 7시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에 대해 사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사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 3년간 사실상의 유예 조치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지난 5일 경기 일왕시 오봉역에서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인력의 충원과 작업 환경 개선, 그리고 유가족에게 공사 측이 공식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이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노조의 파업 예고로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오늘까지는 법정 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한을 못 지키는 게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과를 했네요. 네, 앞서 오후 1시 반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이 법정 시한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은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기간까지 넘긴 적은 없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여야 이견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 이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야당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경제 위기에 예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원인이라며 여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도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합니다. 네, 오늘 또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빚지 않았습니까? 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까지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계약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만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추가로 처리한 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윗선 인사가 소환이 된 건데 특수본 조사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는 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특수본에 소환된 인사들 가운데 가장 고위급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출석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로서 첫 소환인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청장에겐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 청장을 대면해서 그리고 서면으로 조사한 뒤 특수본으로 결과를 넘겼는데요. 당시 감찰팀은 수사 의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됐던 헬로윈 행사 관련한 사전 조치 그리고 참사 이후 조치 전반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의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헬로윈 행사를 앞두고 경비기동대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은 헬로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청장은 또 참사 당일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난 밤 11시 36분에서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서 첫 보고를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특수본은 김 청장이 애초 기동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등 이 안전관리대책 수립부터 당일 신고 처리, 사후 구호 조치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를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김 청장 이상의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지금 추가 신병 처리도 예고한 상황인데 이후에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요. 네, 특수본은 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수사 초기 일찍이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받은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대상입니다. 먼저 이미 3차례 조사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는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 신청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신병 확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부는 최성범 서장이 참사 발생 이후 부실 대처한 게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소방 측 주장과는 달리 최 서장이 당일 밤 11시가 넘어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 넘어가는 등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신병 처리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 특수부는 초기 입건자 신병 처리 이후 서울시나 이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초기 입건됐던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도 오늘 처음으로 소환돼 이 불법 증축물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통상 3, 4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정 전 교수 측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 재심의 요청서를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여전히 혼자 걷는 것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구치소로 돌아가면 또다시 낙상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입장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인사들도 법원을 찾아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전에 시작이 된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긴 했지만 6시간 가까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검찰이 수백 장 분량 발표 자료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금은 변호인 측에서 이를 반박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은 신문 시작 20분쯤 전 이건 법원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장 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의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00명이 넘어서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고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입장을 냈는데 오늘은 민주당 인사와 피격 공무원 가족도 법원을 찾았다고요. 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책임자는 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 전 실장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도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요.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은 취재진을 만나 정책 판단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 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씨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도를 넘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스럽다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서 전 실장은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고위 인사인 만큼 구속될 경우 관련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이렇듯 정치권 안팎에서 촉각을 세우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홍민기 기자 수고했고요. 홍 기자가 알려준 대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사 7시간째 지금 법정에선 검찰과 서훈 전 실장 측 양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제 북송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서해 피격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 지금 구속영장이 130여 쪽? 이례적으로 좀 방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구속영장은 네.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사건이랄지 아니면 이제 경제사범 중에서 아주 큰 사건들은 네. 몇십 장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130쪽이라는 것은 아마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안보장관 회의를 해서 어떠한 첩보나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런 이제 과정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네. 이제 대북 관계랄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시를 하면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 네. 이걸 기재하다 보니까 아마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사실 이제 재판부가 설득이 돼야지 영장이 발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재판부 설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양이 굉장히 방대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서 전 실장 측도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야당 정치인들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우리는 오늘은 이 현안 자체에만 좀 집중해서 파고들겠습니다. 쟁점은 정치적 정쟁을 좀 걷어내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 이대준 씨가 당시 2020년에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는 그 과정에서 서훈 전 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네.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혐의 자체는 이제 첫 번째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고, 그다음에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날 예. 이제 피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23일 날 새벽 1시에 이제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네. 청와대 안보실장인 서훈 실장이 주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월북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 피격 사실을 은폐한다랄지 이제 이런 내용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검찰의 주장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월북과 관련된 배치된 그러한 기밀이랄지 첩보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는 그날 사실 새벽에 그 밈스라고 있거든요. 군사 정보 체계 네.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60건을 또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담당자가. 근데 불러서 삭제를 했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자체 기밀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46건을 또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서 의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는 월북을 전제로 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보도 자료를 할 때 그 내용을 거기에 대해 이제 기재하게 한 혐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또 이걸 보도 자료를 할지 보고서 형식을 통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행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핵심적인 쟁점인데 잠시 뒤에 좀 따로 떼어서 하나하나 월북물이냐 아니면 정책적 판단이냐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뒤에 좀 따져보기로 하고 큰 틀에서 일단 비공개 2번 소환 조사하고 나서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서훈 전 실장. 자, 그럼 큰 틀에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어느 정도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밤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능선으로 따지면 한 뭐 8부, 9부는 와 있다고 8부? 봐. 예. 왜냐하면 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게 청와대 안보실이고 안보실장이 이제 서훈 실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장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발부 여부를 봐야겠지만 네. 이제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간에 당시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있죠. 네.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자체 보고서를 46건을 이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대준 씨의 피격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 날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한 8시 정도에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받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네. 사실을 잘 확인해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제 사실대로 이걸 설명을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명백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의 어떤 대상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 이후에 첩보 보고서가 삭제된 네. 국정과 관련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윗선, 더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네, 보시는 저는 낮다고 거군요. 봐요. 네.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은 소환할 것이다. 네네. 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질문은 쟁점이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신문 과정에서도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놓고 다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 가지 좀 큰 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은폐를 시도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첩보 자료 삭제 관련해서 고의성 여부를 좀 따지는 게 쟁점이 될까요? 결국엔? 이제 삭제를 하는데 네. 삭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 완전 삭제해서 네. 월북과 배치된 걸 없애려고 했느냐 예.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제 배포선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볼 수 있는 범위죠. 네. 그래서 배포하는 선을 조정을 해서 그전에는 뭐 ABCD 기관이랄지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네. A 기관, A 직원들만 볼 수 있게 한다랄지 그래서 예.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삭제냐 아니면 이제 배포선의 조정이냐 네.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는 이건 배포선의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은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부처 직원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 되는데 네. 우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뭐 7시간 이상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삭제 그 여부를 확인할 때 건건이 삭제했느냐, 그러니까 선별을 했느냐, 이것도 좀 쟁점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삭제를 하는데 예. 월북과 관련돼서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문건, 예. 보고서, 첩보, 기밀만 삭제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관련된 모든 것을 삭제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만약 삭제를 한다고 하면 월북과 배치된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삭제를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의 배포 선을 네.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월북과 배치된 것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검찰이 아마 오늘 중점적으로 네.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도 화면에 지나갔던 쟁점, 월북물이냐 정책적 판단이냐. 검찰은 당시의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입장이고 서 전 실장 측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서 얻는 이득이 없었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네.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북으로 몰아갔을 때 과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북한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뭔가 좀 진척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북한과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가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과 다르게 월북물로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서훈전 국정원장이랄지 이제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이제까지 첩보나 기밀 보고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게 월북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어떤 남북의 평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정책적 판단일 수 있거든요. 남북 관계는. 네. 그러면 그걸 넓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같이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통칭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엄격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영장 발부 결정이 될 텐데 네. 지난번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무조건 적부심으로 또 풀려났죠.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남북관계 정책적인 관련된 부분인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에 좀 고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군요. 결국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혐의 소명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진술 말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두 사람 뭐 윗선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아랫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청장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 외에는 객관적인 좀 물증이 없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검찰이 좀 새롭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새로운 자료를?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 국정원이랄지 국방부에서 삭제를 했는데 네. 그 삭제의 지시의 주체가 안보실장이었냐 아니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치 이제 전에 서욱 전 국방원장하고 김홍희 저 해경청장이 비롯해서 이제 관계장관 관련된 사람들이 안보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이제 명확하게 안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와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얼마나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 이제 네. 좌우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영장 발부 자체는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 실장은 구속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근데 적부심으로 또 두 분이 풀려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부심이 풀려났다는 것은 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건데 네. 뭐 증거인멸이랄지 도주염려랄지 범죄 혐의 소명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부심이 풀려난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동일한 논리가 과연 서훈 전 실장에도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네. 어떻게 보면 윗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윗선이 아니고 안보실장이 가장 윗선이단 말이에요. 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거 윗선이기 때문에 주재를 했고 주도적으로 몰아갔다 해서 또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네. 이거 자체가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냐를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밤 구속 적부심 인용 여부를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 잠깐 정리하면 자, 서 전 실장에 대한 혐의 두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결국 은폐 시도냐 정책 판단냐를 놓고 서훈 전 실장이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구속 여부 그리고 앞으로 관련 수사의 어떤 전망이거든요. 함께 네. 묶어서 질문 드리면요. 근데 아까 이제 구속 여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부심으로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하고 해경총장이 석방이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재판부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증거, 즉 범죄 혐의에 관해서 소명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주재를 하고 지시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예. 아마 굉장히 좌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늦게 아니면 좀 오늘 저녁 지나고 나서 아마 영장 발부가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네. 나머지 수사의 대상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46건 정도 자체 이제 첩보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원본이 남아 있는데 이 삭제 지시한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거고, 아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에 대한 여러 보도와 함께 연결해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기점으로 또 이번 서해 피격 수사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타르 벤투호 드디어 오늘 밤 자정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예, 저는 지금 카타르 도하 웨스트베이 우리 대표팀 숙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민재와 황희찬 선수 출전이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벤투 감독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의 출전은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황희찬 선수는 출전이 준비됐지만 전술적으로 기용하는 것이 득인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김민재 선수는 회복 상태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가나전을 앞두고도 사이클을 타는 회복 훈련만 하다가 전격적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본인의 출전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데 평소 김민재 선수의 성향을 보면 이번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는 아직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호흡을 많이 맞춰온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면 조금 더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들을 달고 다녀도 이 선에서 좋은 공격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조합으로 벤투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격에는 가나전에서 2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랑 교체가 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꿨던 선수죠. 이강인 선수. 이번 포르투갈전에 나올 것인가, 특히나 선발로 나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벤투 감독이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조규성 선수는 일단 골 감각이 올라온 만큼 포르투갈전에도 선발 원톱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큰 대회에 나와서 골을 넣게 되면 선수는 한두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조규성 선수가 알던 모르던 이번 2골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훈련장에서 본 이강인 선수도 선발로 충분히 기용해도 될 정도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2승이기도 하고 조 1위가 목표라는 포르투갈.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전력을 좀 다 쏟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어제 공식 기자회견 분위기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에 부상 선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페레이라 그리고 수비수 멘데스 선수 등이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멘데스 선수 부상이고 산투스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선수가 많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뛰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선수 자원이 많고 누가 뛰면 좋을지 훈련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우리와의 경기에 일부 로테이션으로 주전이 아닌 다른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또 경고 누적 이슈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6강까지 경고를 2장 받으면 다음 한 경기를 못 나옵니다. 포르투갈 주전 상당수가 경고를 1장씩 받았는데 전략적으로 이 선수들 중 일부를 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강부터는 이전까지 받은 경고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1장씩 받은 선수는 공격의 핵 페르난데스와 후앙 펠릭스, 후뱅 디아스, 네베스 등인데 이 4명은 모두 주전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호날두의 출전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날두는 어제 훈련장에서도 공을 다루는 기술과 점프력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호날두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공을 빼앗기면 호날두는 거의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뛰지도 않습니다. 포르투갈이 일부 로테이션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기용하더라도 포르투갈은 여전히 강팀입니다. 조별리그 3라운드를 앞둔 지금 H조에서 간절함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아마도 1위일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만큼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포르투갈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로선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결과죠. 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죽음의 조 1위로 16강에 올라 아시아 국가 최초 월드컵 2회 연속 16강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강호 독일에 이어 스페인도 무너뜨렸습니다. 전반 모라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도안네스와 다나카 아오의 연속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코스타리카가 속한 죽음의 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한 일본. 아시아 최초 2회 연속 16강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これでベスト16だけじゃなくて初のベスト8進出に向けて日本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日本応援してます。これも 일본 열도는 열광했고 호외까지 등장했습니다. 명장임을 입증한 모리아스 감독은 8강 이상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본은 8강 진출을 놓고 모드리치가 이끄는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와 격돌합니다. 청소로 유명한 일본 관중들은 이번에도 경기장을 깨끗하게 치우고 떠났습니다. 독일은 코스타리카를 꺾었지만 스페인의 골득실로 밀려 이번에도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Very difficult to have to see Germany twice in a row in the group stage out. Everything is so uncertain, but I mean, this is football. F조에서는 모로코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며 아프리카 돌풍을 이어갔고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는 16강에서 탈락해 황금 세대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특히 일본은 스페인전에서 17.7%라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역전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장점인 점유율을 과감하게 버리고 적절한 시점에 교체 선수를 투입하는 등 전술과 집념의 승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을 꺾고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일본.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독일과 스페인을 연이어 잡으면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쾌거는 다름 아닌 전술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평소 정교한 패스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점유율 축구로는 한 수 위인 스페인을 만나서는 장점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내려놓는 대신 3백으로 수비를 강화했고 후반전에는 공격적인 역습으로 스페인을 위협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꺼내든 모리아스의 용병술도 절묘했는데 후반전 교체돼 들어온 도안이 3분 만에 추격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키퍼의 가로막혀 흘러나온 공을 끝까지 쫓아 크로스로 연결하며 역전 결승골을 만든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VAR 판독 결과 종이 한 장 차이로 골라인에 공이 걸쳤다는 판정이 나와 득점으로 인정됐는데 승리에 대한 집념이 돋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일본의 볼 점유율은 불과 17.7%. ESPN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낮은 점유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승리라는 실리를 쫓아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일본 축구. 일본의 전술이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6강의 기적, 그 명운을 건 우리 대표팀의 3차전이 오늘 밤 내일로 넘어가는 0시에 시작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번 경기에서 붉은 악마가 마음을 졸이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벤투 감독의 빈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은 감독과 코치진에게 심판이 구두로 경고하거나 퇴장을 명령했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부터는 선수 외의 감독에게도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월드컵 레드카드 감독 1호가 된 벤투 감독. 오늘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벤투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포르투갈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 중 선수단과 일체 접촉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라커룸조차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 라커룸은 하프타임 동안 감독과 선수들이 소통하는 중요한 장소지만 여기도 입장이 금지된 겁니다. 2009년 신태용 감독이 국내 프로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자 관중석에서 무전기로 작전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있었지만 2010년에 생긴 피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중인 코칭 스태프는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경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자리하게 될 관중석도 어떤 식으로든 경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피파가 지정한 곳에서 봐야 하고 경기 내내 경기위원이 벤투 감독을 감시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벤투 감독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코스타 코치는 이미 2007년부터 15년 넘게 벤투 감독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벤투 감독을 잘 알고 있는 코치입니다. 벤투 감독도 이 코치진이 충분히 실전에서 지시를 내릴 역량이 있다고 전한 바 있죠. 결국 여러 난관 속에서 맞이하게 된 H조 최강 포르투갈. 사령탑의 부재가 선수들의 분발을 자극한 사례도 있고 또 이번 월드컵은 이변도 잦은 만큼 우리 선수들 도하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자정 열리는 포르투갈전 거리 응원은 눈 속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수도권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을 해 내일 새벽에는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거리 응원이 예정된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주요 도로에서는 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리 응원 현장에도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가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추위가 심해진 만큼 서울시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난방기구가 설치된 쉼터 텐트 4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전 거리 응원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지하철 2, 3, 5호선 막차 시간을 내일 새벽 3시까지로 연장 운행합니다. 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심야버스 전 노선을 거리 응원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과 포르투갈과의 경기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7시간여 남아 있습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 대결이죠. 네, 이기더라도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부터 골 득실까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대길 축구평론가와 함께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력은 당연하고 운도 따라야 되고 조마조마합니다. 자, 가장 궁금한 질문. 경우의 수 먼저 한번 저희가 화면에도 준비해 봤는데 승리를 하더라도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또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게 된다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고요. 네. 단지 이제 무승부였을 때는 또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루과이가 이겼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한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월드컵 시작 전에 우리 조에서 우루과이가 침몰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침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가나전은 좀 침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루과이가 한 골 또는 2골 1대0, 2대0 정도로 이기고 우리가 지금 1대0 정도로 포르투갈을 이긴다면 우리가 네. 16강 진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승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가나랑 2골 차 이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나가 지금 이제 득실이 제로거든요. 예. 그다음에 다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득실차가 제로가 되는데 가나가 다득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골을 넣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이기고 우루과이가 이겨야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번 대회는 부상이 유독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과연 출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생각하십니까? 겁니다. 확신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어제 지금 팀 훈련에서요 충분히 이제 사이클링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골절을 당했거나 이랬으면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근육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걸로 보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팀 닥터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황희찬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2경기째 햄스트링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충분히 이 스프린트를 하고 팀 훈련을 소화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도 충분히 출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와 좀 연결해서 보면 호흡이 좀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들께서는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타스틱 4. 그러니까 조규성,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뭐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때에 우리가 경기 내용을 너무 잘했습니다. 마침 화면도 이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방 공격수들이 이번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어지면서 폼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손흥민 선수 부상돼서 회복 중이었죠. 황희찬 선수는 또 팀 본인 소속 팀에서 좀 팀이 떨어졌죠. 또 이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못 뛰고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포르투갈전에는 저 선수들이 모두 출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타스틱 4로 화려한 공격진으로 오늘 또 골망을 흔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수비진도 관심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김민재 선수 당연히 나온다고 확신은 하셨지만 여기에 또 받쳐줄 김영권 선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김영권 선수가 아주 저 팀의 리더답게 수비 라인에서요. 이제 라인을 컨트롤하고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잘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가나전에서의 어떤 그 실점 장면에 있어서는 두 선수 모두 서로가 잘못했다고 그런 어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두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미드필드 쪽에서 압박에 실패했고 그 볼이 넘어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점하게 됐는데 저 김영권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혹시 제 예측이 틀려서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온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 자원이 공경원 선수가 될 텐데 그렇다면 공경원 선수가 지난 가나전에 이제 후반에 출장을 했습니다만 경기 출장 시간이 적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김영권 선수가 전체적인 어떤 수비 라인 리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선수가 중요하지만 전력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한번 선수들을 한번 하나씩 예상을 해보는 건데 이강인 선수는 어떻습니까? 공격진 전술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가나전에서 나오자마자 사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팬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기사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만큼 어떤 관심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강인 선수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어떻게 보면 추격골에 이 도화선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조규성 선수가 또 그걸 잘 넣기도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강인 선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출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교체 출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패스 성공률 자체가 95.7%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85% 정도가 유지되는 게 A 클래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볼 점유율 자체는 역시 이제 포르투갈이 가져갈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스페인과의 경기 때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일본은 그걸 이겨냈거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볼 점유율은 포르투갈이 가져가더라도 저 이강인 선수 왼발을 떠난 볼이 조규성 선수나 이 손흥민 선수에까지 도달될 수 있는 패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뭔가 일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치가 이강인 선수에게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 마스크 투혼 지금 한참 빛나고 있고 또 이번 경기에서는 롤모델로 호날두를 항상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매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볼만하겠어요. 백넘버도 7번. 그래서
호날두 선수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포르투갈 산토스 감독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근데 호날두 선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역시 2경기 선발 나왔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 예. 선발 출장할 텐데 네. 이 두 선수의 어떤 경합, 어떤 골 경쟁도 상당히 좀 간실거리가 돼요. 근데 사실 호날두 선수는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그쵸. 그런 네. 이미지를 예.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엔 손흥민 선수가 2경기 동안은 좀 침묵했습니다만 이제는 몸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 분명히 포르투갈전에는 손흥민 선수 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앞서 박성건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해서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벤치에는 벤투 사단이 쭉 앉아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독이 뭐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아도 경기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90분 동안에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경기 흐름을 예. 빨리 읽고 감독이 대처를 해주고 선수들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벤치에 없다는 것은 조금 우리에겐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믿는 것은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세르지오 코스타 이 소코치 자체가 워낙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15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아마 경기 직전에 벤투 감독과 다 그렸을 거예요. 네. 1대0 상황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먼저 득점했을 때 실점했을 때 그다음에 선수 교체 타이밍은 어떤 선수는 전반을 뛰기고 교체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틀은 정해져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축구가 분명한 건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코스타 소코치가 잘 대처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도 지금 최장 시간 감독이거든요. 이 지금 벤투 감독이 그래서 아마 벤투 감독의 생각을 잘 읽고 있지 않겠나. 이를테면 벤투 감독의 복심이 되는 건데 코스타 코치가 네. 그러면 벤투 감독의 어떤 그동안의 전력을 그대로 따를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진 현장에서?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벤투 감독이 예. 생각한 그림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경기 전에 전력 분석은 어느 정도 마쳤을 거로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포르투갈에 대한 전력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한번 우리가 이기기도 했었고 또 그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뛰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포르투갈을 분석하는 데 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르투갈에 지금 코칭 때 또 많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로테이션 할 거냐 어떨까, 이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포르투갈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참 이게 악연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본인의 직책은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감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정보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 H조 최강팀인 건 분명하지만 또 언론의 어떤 보도를 해석해 보면 100% 전력은 또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호날두 문제도 있고 또 핵심 수비진 부상도 있고 좀 거기도 뒤숭숭해 보이는데 그런 점들을 좀 물론 상대팀의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 건 좀 치사합니다만 포르투갈의 전력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동안 데이터 수치를 쭉 보면요. 네. 포르투갈이 이 가나전, 우루과이전을 보면 전반전의 볼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서 상대의 이 팀 에너지를 많이 뺏어놔요.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 좀 지쳤다 생각되면 좀 더 날카로운 공격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포르투갈의 데이터인데 일단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포르투갈이요. 지금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 그 수준에 거의 도달되어 있다고도 봐야 돼요. 브라질하고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고 잉글랜드, 프랑스, 뭐 이런 스페인 이런 팀들하고 비슷한 어떤 전력을 갖추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비 라인 쪽에가 문제가 발생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나전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2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경고 누적 또는 이제 수비 라인 쪽에서 부상이 이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페레이라 선수랄지 또 왼쪽 측면에 이 멘데스 선수가요. 햄스트링이 아니었고 나왔다면 우리가 측면이 매우 고달팠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일단은 부상으로 빠져요. 그러면 페페 선수가 들어오고 또 다른 선수가 들어올 텐데 뭐 칸셀루나 달롯 뭐 이런 선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이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이 디아즈 선수도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디아즈 선수를 산토스 감독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거예요. 브라질을 안 만나기 위해서는 넣어야 되는데
경고 하나 더 받으면 16강전에서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번 우리와 만날 때는 수비 라인에 대한 허점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변수가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이렇게까지 심판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싶은데 지난 경기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한 경기에 무려 레드카드 10장을 준 심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변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는데 진짜 머리 그림은 지금 16강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 G조에 지금 이 브라질을 피해야 될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1위를 해야 되는데 하면 지금은 G조의 2위가 지금 스위스가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 지금 테오 주심 자체가 카드를 많이 꺼내는 주심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경고 누적의 결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경기를 이기느냐 마느냐 벼랑 끝 전쟁에 지금 상황에 서 있기 때문에 경고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16강 진출 확정돼 있는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판단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지사에서 저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피파 월드컵을 하면서 심판진 구성이 여성 심판 6명을 포함해서 한 129명의 심판진이 꾸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피파 심판위원장을 하고 있는 콜리나 주심과 그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대륙별 추천이 들어와서 거기서 커트 할 사람들. 근데 저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보카 주니어스와 라싱 팀의 어떤 아르헨티나 컵 대회였는데 저도 화면을 봤거든요. 근데 저 심판은 상당히 원칙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축구 경기 규칙에 본인의 재량을 많이 넣지 않는 주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테일러 주심 같지는 않겠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본이 스페인을 이겼거든요. 일본이 정말 선진 축구의 대열에 올라가 잘한 겁니까? 아니면 축구가 좀 평준화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잘했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그것은 일본 축구는 이제 이 제1리그 자체의 양적 팽창도 있었고요.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일본의 약점이었던 어떤 이 거칠어지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면서 또 모리아스 감독이요. 일본 축구를 티키타카 그 위에다가 실리 축구를 얹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서 죽음의 조라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 월드컵 전에 일본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독일, 스페인 중에 둘 중에 하나 떨어진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일본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평론가님 예측이었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까 경우의 수 중에서 잔인한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한 골차 이상 이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길 축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삶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 품목이 아닌 여러 가지 품목을 더 적용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차주가 일정 금액 이상 운임료를 지급하도록 하면 차주 중에 소득이 늘어나서 무리한 운전이 사라질 거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고 예방 효과는 없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0%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국내외 경기 둔화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5%대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은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4.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하락한 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3% 오르는 데 그쳐 전달의 5.2%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채소류를 포함해 농산물이 2% 하락했는데 오이와 상추, 호박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석유류는 중국 코로나 방역 강화 등 수요 감소로 국제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휘발유가 6.8% 내렸고 경유는 19.6% 올랐는데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 수도 요금 상승세는 여전해 전달과 같은 23.1%가 올랐습니다. 빵과 스낵과자 등 가공식품과 생선회 등 외식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물가가 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안정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물가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폭 확대와 에너지 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후미 등 오작동 문제가 불거진 테슬라가 중국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인 43만여 대의 리콜에 나섰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생산된 모델 3 14만 2천여 대와 지난해 1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모델 Y 29만 2천여 대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후미 등 오작동 문제로 미국에서 32만여 대 리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과 중국, 미국의 경기 둔화로 내년 세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붕괴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slowdown in the US, in Europe, and in China. And in China in particular, the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는 2.9%로 봤다가 10월에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2%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 1월에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최근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에 근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심각한 중국 상황이 내년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relied on China for a significant input in global growth. Some 35-40% of global growth used to come from China's growth. And this is not the case now. It's not going to be the case
next year.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 주 다른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앞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봉쇄 정책에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그동안 거침없이 기준금리를 높여왔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달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이 언제 이런 얘기 하나 우리가 쭉 기다렸는데 사실 연일 매파적 발언을 내놓다가 이번에 입장이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네. 발언들을.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고 봐야겠죠. 네. 미국이 워낙 이 통화 정책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이번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1927년도에 설립된 사회과학 연구소거든요. 미국에선 상당히 좀 권위가 있는 연구소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더 확실하게 신호를 줬어요. 어떤 신호냐? 지금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왔다는 점을 먼저 인정을 했고요. 예.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럼 언제부터 조절을 하냐? 당장 이번 달 13일에 열리는 FOMC부터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는 기존에 75bp 올리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대신에 0.5%포인트 높이는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뭐 사실 예상된 수준이었죠. 우리나라가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만 올렸던 것도 이번에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는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나치게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현상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 경착륙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는 경착륙 경로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년에 8번 내놓는 베이지북이라는 경제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경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비관론들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연준이 바라보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용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노동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용이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다, 과열이 식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걸 보다 보시면은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같은 곳에서 인력 감원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노동시장이 좀 가라앉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PC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PCE가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예. 가계와 민간 비영리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사용한 돈을 말하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쓴 모든 돈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6%로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오름폭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냐? 물가와 노동시장은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급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속도 조절을 시사할 타이밍, 속도 조절을 시사할 필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을 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에 금융시장이 정말 숨죽여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반응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죠? 제가 앞서 이게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상했던 일과 연준 의장이 직접 이야기한 거, 이건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금융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일에 뉴욕 다우지수
지수가 2%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이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약세장에서 탈출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어제 증시가 조금 올랐는데요. 막판에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런데 이거 말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기도 했는데 네. 어제 19원 넘게 떨어졌고 오늘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뭐 보합 수준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1,400원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가 과연 추세적인 변화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속도 조절은 하겠다. 하지만 금리는 올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 경기 침체가 불거지면서 다시 좀 통화가 완화적인 정책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추세적인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높였죠. 올해 초에 기준금리가 1%였는데 네. 지금은 연 3.25%거든요. 이거를 기준금리를 처음 올렸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은 지금 1년 3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올린 거는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만큼 물가가 빠르게 오르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워낙 가속을 하니까 과속을 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기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었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리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는 건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네.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요. 부동산이 경기 침체, 부동산이 지금 경착륙 경로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거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물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금통위 결과를 보면은 네. 그 3.25에서 지금 멈춰야 된다. 아니다. 더 올려야 된다. 3.5까지 올려야 된다. 네. 아니다. 그보다 더 올려야 된다. 3.75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갈렸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말을 다 종합하면은 3.5% 전후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은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물가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면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은 걸림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5%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물가 목표가 2%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그럼에도 주목하는 게 이 지난달에 5.7%였으니까 네. 상당히 좀 오름폭이 축소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국제 원유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이 하나 있고 또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게 네. 물가 지수를 보면은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예. 또 변수도 있는데요. 지금 원유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게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이 원유 가격의 안정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EU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조만간 발효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럽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말고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원유 시장, 국제 원유 시장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리고 또 중국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도시 봉쇄 같은 걸 하니까 네. 수요가 굉장히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위드 코로나처럼 정책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경착륙하는 모습 보인다고 또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그렇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거의 매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번 주가 항상 지난주보다 더 나빴습니다. 역대 최대 그 낙폭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심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 부동산 경착륙인데요. 뭐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여서 집값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다 태워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죠. 기준금리 인상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의 체감 지금 경기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게 하나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어디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지금 물동량이 평소에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멘트가 어디에 쓰입니까? 건설 현장에 쓰이죠. 건설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건설기업의 경기 실사지수,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12년 3개월 만에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지금 예고된 상태니까요. 그렇다면은 건설 경기도 계속 나빠지겠죠. 그러면 건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3,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2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21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국장 등 유럽 보건당국 수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독감과 RSV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올겨울 코로나19와 함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 기관 제재 대상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등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는데 미국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일본은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3국이 거의 동시에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한미일의 동시 대북 독자 제재는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우리도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사안인데 북미 이외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정상회담 성명에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의 공격적인 법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작심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 입장차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just said we agreed to resynchronize our approaches, our agendas in order to invest in critical emerging industries, semiconductors, batteries.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has almost $368 billion for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on all of history. And so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을 바라왔던 마크롱 대통령, 그 옆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he's looking for a way to end the war. He hasn't done that yet. If that's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my French and my NATO friends, I'll be happy to sit down with Putin to see what he has in mind.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 이후 성명에는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상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결함을 인정했다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해 최고를 기록했던 3월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원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과 아이오닉5고 기아 자동차는 EV6입니다.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미국에서 단종 모델인 아이오닉 2대와 아이오닉5 1,191대를 팔았습니다. 기아차는 EV6 641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우리나라 전기차는 모두 1,83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 3월 6,716대의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즉각 사라지면서 이처럼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모두 5,420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7월에는 3,7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간 8월에는 3,357대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9월 2,746대, 10월 2,766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15초 만에 새벽 시간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10대들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헬멧 쓴 남성이 금은방 유리벽을 여러 차례 둔기로 두들기자 힘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뒤따르는 공범과 함께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싹쓸이하더니 불이 나게 밖으로 도주합니다. 4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치기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습니다. 저분들 한 번에 안 와요. 며칠 전부터 봐보고 또 봐보고 지금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몇십 번일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이들은 광주 북구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잡고 보니 모두 10대들이었는데 16살과 15살, 심지어 12살짜리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금은방은 이른바 셔터라고 불리는 철문이 고장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셔터가 있으면 더 들리는 거잖아요. 저런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은 이들 10대가 훔친 귀금속도 확보했는데 전부가 아닌 3분의 1 정도만 회수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귀금속은 지인에게 처분해달라며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 있는 것 같아. 범행을 얘네들 했지만 그때 뭐 시내 오토바이들이 얘네들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이 접촉을 하더라고. 경찰은 이들을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했고 일부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사건 판결문 2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수신을 차단했어도 집요한 연락에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른 판단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통보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의 흔적이 글이 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벨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니 하급심 판단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수의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온 바가 없어서 이 지금 하급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반이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며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월드컵 3차전이 시작되는 자정에는 서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거리 응원에 나가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최고 5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대구는 영하 2도, 부산은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대전은 9도, 대구와 광주는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다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